시카고의 마피아 조직인 아우피스 보스 알카포네는 금주법의 시행을 기회로 하여 밀주 유통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버는 한편 수년간의 항쟁을 통해 다른 조직들을 흡수하면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범죄의 제국을 구축하였다. 알카포네는 전방위적인 뇌물 공세와 협박을 통해 일리노이주 검찰과 경찰들을 관리하였고 이들이 비호와 관할권 문제에 따라 연방 법무부 수사국도 그의 조직을 건드릴 수 없었다. 하지만 재무장관 앤드루 멜런은 금주법을 악용하여 밀주 유통으로 막대한 부를 쌓고 있던 마피아들을 소탕하려 마음먹었고 재무부직 속으로 금주국을 설립하여 주정부의 입김이 닿을 수 없는 세금 문제를 이용해 마피아 조직의 검거를 시도한다. 주정부와 밀착되어 금주법을 위반하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던 마피아들을 탈세 혐의로 기소한다는 아이디어는 법무부 차관보인 메이블 빌레브란트의 아이디어였다. 그녀는 멜리 설리반이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밀주업자가 밀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불법적인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탈세 혐의로 기소하였고 1927년 연방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녀의 이름은 검증되었다. 그리고 1930년 시카고 범죄위원회 변호사 프랭크 로이 씨는 당시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에게 알카포네의 검거를 건의했고 법무부 장관 윌리엄 미첼은 후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알카포네와 시카고 아웃핏을 전담하는 특수수사팀을 조직한다. 시카고 대학교 출신의 금주국 수사관 엘리엇 네스는 그 수사팀의 책임자로 발탁되었고 알카포네의 탈세 추적을 위해 변호사 출신의 국세청조사관인 프랭크 윌슨도 수사팀에 합류한다. 엘리엇 네스는 금주국요원과 시카고 경찰들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후 10여 명의 정예들로 팀원을 구성했고 마피아 조직원들이 전화를 도청하여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통해 6개월간 수십 개의 비밀 양조장을 단속했다. 시카고 아웃핏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양조장의 입구를 두꺼운 철문으로 막아두었으나 엘리엇 네스는 불도저를 동원해 철문을 부수고 밀주 제조 시설을 급습했다. 그렇게 양조장에 있던 설비와 인력은 모두 압수 및 체포되었고 알카포네는 6개월 동안 약 3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러자 알카포네는 자신의 부하를 엘리엇 네스의 사무실로 보내 당시 공무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매달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회유를 시도한다. 그러나 엘리엇 네스는 이를 이런 제하에 거절하고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마피아에게 회유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렇게 엘리엇 네스의 수사팀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기자들로부터 언터처블스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뇌물이 먹히지 않자 알카포네는 방향을 바꾸어 엘리엇 네스와 수사팀에 대한 암살과 테러를 시도한다. 심지어 시카고 아웃핏 조직원들은 수사팀의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엘리엇 네스위하의 수사관 한 명이 암살을 당해 사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알카포네를 잡겠다는 수사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결국 알카포네는 22건의 탈세 혐의와 5,000건의 금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다. 알카포네의 변호인단은 뇌물을 통해 배심원단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법원은 24시간 전에 배심원단을 전원 교체했고 재판 결과 알카포네는 징역 11년을 선고받게 되어 탈옥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알카트라즈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후 알카포네는 7년 6개월간의 수용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1947년 1월 25일 매독관의 출혈로 플로리다의 저택에서 48세 나이로 사망하게 된다. 알카포네의 구속과 몰락으로 시카고 아웃핏은 잠시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알카포네의 뒤를 이은 보스트리트 통솔하에 그 뒤로도 온전히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결과 10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리노이를 비롯한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합법과 불법으로 가는 거대한 조직으로 건재하고 있다.